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다에서 시끄러운 폭발. 2. 더러운 비밀이 노출되었습니다. 3. 중국의 큰 충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어선들이 굴러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의 수법은 과거보다 훨씬 악랄해져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했는데요. 기존에는 중국 육지와 가까운 서해에서만 활동했던 반면 현재는 동해까지 침범해 국내 어족 자원에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무려 16만 톤에 달하는 꽃게와 오징어를 쓸어 담아 한화로 5,300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요.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경이 나섰지만 격렬한 저항으로 결국 피를 봐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은 마치 전투를 방불케 하는데요. 중국 선원들은 강목과 새 파이프, 급기야 손도끼까지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바다에서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살아날 뛰는 중국 어선을 향해 총말이 빗발치고 거대한 함대가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선에서 신속하게 내린 해경 특공대는 개인 화기를 이용해 이들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운항불능 상태에 빠진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은 무의미한 저항을 그만두고 순순히 체포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과거에는 단지 소수의 중국 어민들이 작은 통통배를 끌고 와 불법 조업을 하던 것에 그쳤습니다. 골칫거리이긴 했지만 우리 어민들과 해경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불법 조업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대규모 조직까지 이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죠. 미국 해상의 안보를 책임지는 다니엘 진스 해군 제독 또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함대가 예년에 비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 어선들은 너무 커서 현지 어민이 1년 내내 잡을 수 있는 양의 물고기를 단 일주일 만에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의 추정치는 매우 다양한데요. 일부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최대 80만 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한 해외개발연구원 UDI는 중국의 원양어 선단이 무려 17,000척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양어선이 300척도 만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악마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만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약탈하니 전 세계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이 같은 분석을 전면 부인 중입니다. 되려 역정을 내며 중국 내 원양어 선단은 2,600척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되려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무려 10년 이상 매년 수십억 위만을 지출해가며 강력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이처럼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지불하는 디젤 연료 보조금이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었죠.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강철 저인망 어선 건조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인망 어선은 흔히 쌍끌이, 깡끌이 어선으로 불리는 어선을 의미하는데요. 최대 10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달아 바다 밑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는 탓에 한번 지나가면 벌목 후 열대우림처럼 바다를 초토화해버리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중국 어민들은 이런 악마적인 어업을 아무런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원하는 물고기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하는 몰상식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 어업 방식은 치어도 무분별하게 잡아들여 결국 중국 어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물고기의 대가 끊기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독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필이면 마귀 소굴 같은 중국과 바다를 끼고 있어 중국 어선들이 손쉽게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해 북방한 개선 NLL 근처는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 일당이 출현하는 단골 지역입니다. 4에서 6월 꽃게잡이 철을 맞아 지난달에만 하루 평균 6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역에 출몰했죠.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고려해 흉기와 화기로 무장한 중국 어부들을 해경이 도맡아서 단속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국 대응이 물렁하다며 되려 이를 막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의 우현과 좌현에 신고 책미를 설치해 해경들이 배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하는 경우도 있었죠. 당면이 중국 불법 어선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우리 해경들이었습니다. 한 해경은 인터뷰를 통해 한 출동에 중국 어선 6척을 납포한 적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지만 중국 어선 단속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유는 불법 조업 행위가 의심되면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일부터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국 어부들은 해경 단속에 걸려도 기관 고장이나 단순 표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속될 경우 치명적일 정도로 많은 벌금이 부과될 뿐더러 그동안 잡았던 모든 어획물이 몰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어업 단속은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분 단위로 의심 선박의 항적을 기록 및 저장하고 해군에 협조 요청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납포 작전을 위해 대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개인 화기를 챙기고 상대 선박을 제압하기 위해 작전에 돌입하죠. 마침내 납포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대원들은 두 척의 고속 단정에 신속하게 몸을 싣고 이들 해적선에 달려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 선원들은 쇠꼬챙이, 칼, 손도끼를 휘두르며 해양 경찰의 승선을 결사적으로 막아 극도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데요. 몸을 다쳐가며 어선에 승선한 뒤에는 목숨 걸고 불법 조업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만 하느냐. 즉, 이는 달리 말해 목숨을 걸고 중국 어선에 올라타는 이유가 이들을 제압하고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조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납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깡그리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체질 변화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모직 이들만을 위한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시작했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조직과 단속 방식을 도입해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바다를 약탈해가던 중국 어선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해경은 서해에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이 몰려오면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면평도와 대청도에 해경 특공대원 50명을 배치하였고 이들에게 혹시 있을 중국 어선의 저항에 대비해 방탄조끼 등 각종 장비 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 중민 중국 어선이 발견되면 곧장 해경 특공대가 투입되는데요. 해경 특공대는 주로 해군 UDT 출신 같은 엘리트 전사 출신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실력도 수준급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를 누비며 빈약한 날붙이나 휘두르던 해적 나부랭이와는 전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들이 또 흉기로 무장해 반항한다면 해경 특공대에게 주어진 개인 화기를 사용해 이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개인 화기로 이들을 위협해 중국 어선에 승선하게 되면 불법 조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재빠르게 확보하고 어선의 레이더와 통신기 등 운항 장비를 조준 사격한 뒤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쌍한 중국 어민을 건드렸다며 중국이 한국에 해코지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싱가포르의 리관유 공공정책학교 아시아 세계화 센터 회장인 황진은 중국이 하는 짓은 양손을 뒤로 젖히고 큰 배를 내밀어 당신이 먼저 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들 불법 조업 어선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어선을 정부 직속 부대처럼 부리며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는 도처에 깔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중국 어선들의 규모와 야망에는 해산물 이상의 것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지정학적 열망, 즉 영토 확장에 대한 열망을 한시도 감춘 적이 없었는데요. 중국 어부를 사실상 준 군사 요원으로 활용해 남중국해 전역을 아우르며 양마치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배제하고도 이 지역에서 중국이 빼앗을 수 있는 이득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중국이 패권을 장악했다는 국가적인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고 수익성이 높은 해저, 석유와 가스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세계 해양 무역이 무려 3분의 1이 흐르는 지역에 대한 지배권까지 손아귀에 넣을 수 있죠. 실제로 남중국해에는 중국 정부가 암초와 해안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항공기, 레이더 시설 등을 갖춘 군사시설을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화하면서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들 중국의 강자가 남중국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일본과도 센카쿠 열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아르헨티나 해역에 침입했다가 아르헨티나 해안 경비대에게 전복당하기도 했죠. 중국과 해상의 구분이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해안 경비대까지 동원해 수차례나 배를 침몰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미 지경까지 치닫자 결국 미국이 칼을 뽑아들어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군대를 투입해 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는 연설을 통해 해만 경비대와 해군, 군대를 총동원해 개입할 것이라 밝히며 중국을 향해 서슬퍼런 칼을 내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미국의 캠벨 조정관이 나와 중국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캠벨 조정관은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선박이 전자식별 장치를 꺼도 그 선박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화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어선이 어떤 치졸한 수작을 벌인다고 해도 우리나라 해경과 해군이 중국 어선을 끝까지 추적하고 참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해경 함정은 합동훈련을 통해 유사시 중국 어선에 대한 함포사격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 훈련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및 한국 해경에 대한 도발 행위를 벌인다면 함포사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중국 불법 어선단이 박멸되고 그들에게 고통받던 한국 어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과 훈련이 실전에서 빛을 발하길 바라며 중국 어선들이 해경과 해군의 군사훈련, 중국이 꿈꾸는 해양 굴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견줄 수 없는 해군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대나 되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 항모 계획이 판을 뒤집어 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전 내최된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모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이 중형 항모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경항모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 톤급 중형 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에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일인 9월 21일에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 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젠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중형 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 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 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 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 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이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수를 마친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호와 대등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모함 푸젠호는 전자펄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으로 제2-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제2-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동계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4번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호를 인도 해군에 취역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2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 3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헬기 항모로 건조되었던 이즈모함의 갑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소형 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가함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2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가는 해상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재기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1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일 양옆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숨동이 조여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 군은 한국형 항모 사업을 계획해왔었고 KF-21이라는 결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형 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3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 항모 한 척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재기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상 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 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넘긴 무기 중에는 무려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이 두 척의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 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은 키예프급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 함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공모함은 45,000톤급에 불과해 10만 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군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 3문과 대공, 대함, 대잠 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키예프급 항공모함 한 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보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우리 기술자들이 낱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민스크함은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틀어져 항공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민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간 거였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츠네초프급 이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오닝호였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민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폐기에 있어서도 국가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화례항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시나이 에노에 일본 순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순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둔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 입 먹겠다고 끼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옆, 위아래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 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람에도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 하루빨리 아시아를 호령하게 될 강군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